잘 나가던 김 부장의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꼬여버리게 된 건지, 김 부장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지른 치명적인 실책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상가 얘기 아니에요. 김 부장을 보다 보면 드라마 속의 시간대가 정확히 몇 년도인지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단서들이 순간순간 스쳐 지나갑니다. 1981년도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뭐 이런 걸로 출생 연도를 알 수가 있고요. 24년 전이 2001년이었다. 이걸로 드라마 속 현재 시간대가 2025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걸 토대로 김 부장의 일생에서 중요한 시점들의 연도와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72년도에 태어나셨고 2001년도에 취직을 하셨는데 나이가 좀 많네요. 재수 3수를 한 것도 아니고 대학원을 간 것도 아닌데 한국 나이 30살에 취업했다. 이거는 취업 재수를 좀 한 것 같아요. ACT라는 굴지의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취업 재수를 좀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첫 직장을 어디서 시작하느냐는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확실하게 딱 나오지는 않았는데 대략 2003년도에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아들의 나이로 추측을 한 거고 아무튼 뭐 여기까지는 뭐 특별할 게 별로 없는데 드디어 나옵니다. 2022년에 생애 첫 아파트를 매수하셨어요. 서울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때 김 부장 나이가 51였네요? 그리고 드라마 속 현재 시점인 2025년에 54세의 나이로 퇴직을 하시고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2의 인생의 첫 단추부터 인생 최대의 실수인 상가를 매수하셨죠? 3억 정도 되는 상가를 퇴직금에 대출까지 싹 다 털어서 10억 5천에 샀습니다. 그리고 결국 상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산지 3년밖에 안 된 서울 아파트를 팔아버리게 됩니다. 2025년이 김 부장한테는 마가 단단히 낀 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겁니다. 김 부장은 대체 얼마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판 걸까요? 부통령TV 보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드라마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1년에 이자만 800만 원이다.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단서입니다. 주담대 연 이자가 800만 원이면 월 이자가 67만 원이죠. 그리고 3년 전에 아파트를 샀다고 했으니까 한국은행 통계 사이트에서 주담대 금리를 쫙 가져와서 2022년으로 가보면 여기쯤이네요. 22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가 금리 차이가 많이 나기는 했는데 김 부장 불쌍하니까 그냥 4%대 빌렸다고 해줍시다. 그럼 이 금리와 이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최초 대출액은 2억이 됩니다. 3년 동안 원금은 한 1,000만 원 정도 갚았을 거고 대출 잔액은 뭐 1억 9천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집 팔고 남은 돈이 얼마냐? 이것도 대충 추산이 가능합니다. 김 부장 아내분이 나중에 들어갈 월세를 알아보러 갔는데 1억에 160이라고 하죠. 서울 아파트라서 좀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월세가 좀 부담스러우면 2억에 130까지는 된다라고 공인중개사가 제안을 하는데 보증금 2억은 좀 힘들다라고 합니다. 동원 가능한 보증금이 1억이 한계라는 거죠. 그럼 이제 다 나왔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남은 주담대 2억을 먼저 갚고 그리고 이 저주받은 상가대출 5억 5천도 갚고 월세 보증금으로 또 1억을 빼놔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상상이기는 한데 비상금조로 1억 5천 정도 빼놨다고 칩시다. 김 부장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럼 아파트 매도 가격이 딱 10억이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올해 11월 기준으로 14억 9천만 원이고 중위값으로 쳐도 10억 9천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아파트는 아니죠. 그래서 드라마 속에서도 집 보러 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좀 젊은 부부들이 많았어요. 또 다른 단서들을 보시면 복도식 아파트였죠. 그리고 집 구조상 30평대였고 내비 찍는 거 보면 강동구로 나와요. 이게 10화까지는 정확히 어떤 지역인지 일부러 잘 안 보여주다가 11화에 대놓고 집이 강동구라고 정확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강동구의 복도식 아파트면서 30평대가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 찾아보면 딱 여기 길동 우성 아파트가 나옵니다. 정확히 딱 이 아파트가 맞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김 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파트의 시세 변화를 보기 위한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2년에 샀는데 정확히 몇 월에 샀는지는 안 나오니까 김 부장 좀 불쌍하니까 22년 가격 중에서 좀 싼 가격에 샀다고 칩시다. 9억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2025년에 팔았는데 제일 비싼 가격에 팔았다고 쳐주자고요. 그러면 10억 3천입니다. 매도 차익이 3년간 1억 3천 정도 됩니다. 집값 오른 게 어지간히도 기분이 좋으셨는지 똑같은 얘기를 수백 번을 했나 봐요. 아들 표정 보이시죠? 그러면 김 부장이 집 팔고 대출도 다 갚고 순수하게 얼마의 순자산이 남았는지 한번 볼게요. 월세 보증금 1억에 상가의 실제 가치가 3억 정도 된다라고 하고 비상금이 1억 5천 정도 있다고 하면 순자산이 5억 5천입니다. 사실 이게 자산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를 보면 순자산의 분포가 김 부장 나이 때에 딱 5억 5천이 나옵니다. 근데 김 부장이 그래도 대기업에서만 25년 동안 일했던 소득 수준으로만 보면 꽤나 상위권이었을 텐데 자산 형성은 딱 평균 수준이다. 이거는 기존에 소득이 높았던 거에 비해서 자산을 형성하는 거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사기만 안 당했으면 순자산이 12억으로 훌쩍 뛰기는 하는데 순식간에 7억 5천을 날려먹어 버렸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죠. 근데 어떡하나요? 최종 결과가 이런 걸. 김 부장이 은퇴하고 나서 마냥 놀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은퇴 후에 월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세차장을 운영하는데 정확히 금액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극중 상황을 봤을 때 순수입이 한 월 23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 부장이 처음 세차하고 5만 원 받았을 때 5만 원씩 하루 3대, 한 달 22일 하면 330만 원이다 라고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거저거 소모품 비용 다 떼고 또 비 오는 날 쉬고 눈 오는 날 쉬고 그런 거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230 정도가 순수입이 될 거예요. 100만 원밖에 안 뗀 거면은 진짜 조금 떼준 겁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비용으로 매달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그리고 외벌이였었는데 이제는 맞벌이가 됐죠. 아내분이 힘들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는데 한 달에 120만 원 벌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합치면 한 달 소득이 35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무슨 공인중개사가 120만 원밖에 못 버냐? 편의점 알바도 그것보다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드라마에서 정확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소속 공인중개사는 생각보다 별로 많이 못 벌어요. 대부분 개업하기 전에 경험 쌓는 목적으로 하는 거죠.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에 보면은 노후 생활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필요한 생활비가 2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적정 수준은 350만 원 정도 되고요. 김 부장 부부의 소득이 최소 생활비보다는 100만 원 정도 더 많습니다. 허리띠 바짝 졸라매면 오히려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물론 김 부장이 ACT라는 대기업에서 받던 월급에 비하면 좀 슬퍼지긴 하죠. 자, 그럼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름 상위권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김 부장의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꼬여버리게 된 건지 김 부장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지른 치명적인 실책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상가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상가는 사고를 당한 거고 그걸 제외하더라도 김 부장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자산운용을 어떻게 실패했는지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김 부장의 첫 번째 실책, 집을 너무 늦은 나이에 샀어요. 생애 최초로 집을 산 나이대를 보시면 30대가 제일 많죠? 아무리 늦게 잡아도 30대 후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김 부장은 50대에 샀습니다. 남들보다 10년, 20년 정도 늦게 산 거나 마찬가지죠.
김 부장이 사는 동네인 강동구의 아파트 가격 그래프예요. 그래도 40살에만 샀었더라도 이 상승을 전부 다 누릴 수가 있었을 텐데 51살에 샀죠? 거의 정수리 끝에서 샀습니다.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하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정수리 끄트머리에서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딱 이 사고방식으로 51살까지 안 사고 버텼던 거예요. 거품 꺼지면 뭐 유튜버들이 책임져 준대? 김 부장의 실책 그 두 번째, 대출을 너무 적게 일으켰습니다. 무주택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51살에 드디어 9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아까 주택담보대출을 2억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금이 7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LTV가 2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러면은 대출이 DSR에서 걸렸나? 그럴 리가 없죠. 김 부장이 51살 때 연봉이 못해도 1억 2천은 됐을 겁니다. 2억을 빌리면 대출 원리금이 연에 1,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DSR이 10%밖에 안 나옵니다. LTV가 22%고 DSR이 10%. 20년 넘게 집 안 사고 버티고 버티다가 용기를 드디어 내기는 냈는데 용기가 아주 작았죠. 만약에 김 부장이 현금 7억을 들고 대출도 풀대출로 일으켰다고 칩시다. 어차피 22년도 그때는 대출 규제가 역대 최악이었었거든요. 영끌을 하고 싶어도 얼마 하지도 못했어요. 정말 해괴망측한 LTV 한도 때문에 맥스가 4억 8천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일단 4억 2천으로 하고 신용대출도 이때는 집 살 땐 1억까지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7억, 4억 2천, 1억 이렇게 다 더하면 12억 2천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아파트는 한 번 살 때 총력전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김 부장이 사는 집 근처에 둔촌 푸르지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집이 22년도에 11억 정도 했었거든요.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대였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거의 16억이 돼 있죠. 3년 만에 5억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강동구 위로 좀 더 올라가면 고덕 그라시움이 있습니다. 여기는 22년도에 10억 6천 정도 했습니다. 그게 3년이 지나니까 19억 4천이 됐어요. 8억 8천 정도가 올랐죠? 뭐 이거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었던 얘기입니다. 비싼 게 더 많이 오른다. 여기 김 부장님이 자기 집값 오른 것 좀 보래요. 1억 3천 올랐죠? 이게 5억, 8억 이렇게 오른 아파트였으면 김 부장이 상가 사기 당한 거 맞고 나서도 노후가 그렇게까지 힘들어지지는 않았겠죠. 자, 마지막 김 부장의 실책 그 세 번째. 서울집은 파는 게 아닙니다. 전세를 놨어야죠. 아파트 매매지수 보세요. 지난 정권에서 5년 내내 올랐죠. 자, 지금은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향후 최소 2, 3년은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드라마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 부장이 아파트 팔고 빌라 월세 들어와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값이 최대로 상승폭을 보여줬고 특히 강동구는 강남 3구를 제치고 최대 상승폭이었다라고 하네요. 김 부장 표정 보이시죠? 원래 아파트든 주식이든 내가 산 다음에 떨어지는 거는 참아도 내가 판 다음에 오르는 거는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요. 김 부장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으면 평균적으로 5억 3천 정도가 되는데 드라마상으로는 김 부장 집이 로얄층인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세 5억 5천에 올려놔도 충분히 나갔을 겁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전세가 엄청 부족하잖아요. 그럼 집을 안 팔고 전세를 5억 5천에 놓고 그 돈으로 주담대 2억은 자동으로 상환이 되고 빌라에 월세로 들어갈 보증금 5천을 빼놓으면 현금 3억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현금 3억으로 상가대출 5억 5천 중에 3억을 갚을 수가 있고, 그러면 잔액이 2억 5천이 남죠? 원래 원리금이 매달 280만 원 정도 나가던 게 130만 원으로 확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세를 놓으면 당장의 목돈도 어느 정도 융통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까지 그대로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김 부장은 그동안 자기가 전세로 살면서 집주인 좋은 일만 시켜줬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김 부장의 노후가 쪼들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자산 관리를 좀만 더 착실하게 해왔다면 상가 사기를 당했어도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졌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 설계는 롤러코스터처럼 해야 됩니다. 갑자기 웬 롤러코스터냐? 롤러코스터처럼 다이나믹하게 도박하라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에너지 변환이라는 거 다들 배우셨을 겁니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고 이런 거요.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자산을 얘기합니다. 젊고 소득이 있을 때 계속 자산을 최대한 위쪽으로 끌어올려 놔야 됩니다. 위치 에너지를 극대화시켜 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꿀 때가 된 거예요.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현금을 얘기합니다. 은퇴 시기에 자산이라는 위치 에너지를 얼마나 쌓아놨느냐에 따라서 노후에 사용 가능한 운동 에너지, 즉 현금이 결정되는 겁니다. 김 부장은 자기 소득이 높다는 거에만 취해서 위치 에너지를 올려놓을 생각을 별로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위치 에너지가 너무 낮아져 버리니까 노후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는 거죠. 은퇴 직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자산의 위치 에너지를 최대한 높은 곳에 올려놔야 됩니다. 김 부장을 보면서, 그리고 저희 부통령TV의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